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조금 바빴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바빴는데 시장을 그래서 잘 쳐다보고 있진 않았어요. 어차피 FOMC도 나왔고 시장의 방향도 대충은 가늠이 갔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잠깐 장 막판쯤에 그냥 현자님들 메시지를 보니까 장이 좀 크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심증만 가고 있던 사실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은 어떠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튼튼하게 지지해왔던 이 횡보 라인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사실 뒤에서 FOMC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0.25%포인트 올린 건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상승이 될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뜻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은 좀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체크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섣부르게 방향을 예측하지 말자. 현재 수급과 그 다음에 매물대 같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여기서는 좀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분석해내는 게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그래요. 코스닥은 지금 전고를 뚫었어요. 전고를 뚫었다. 근데 전고를 뚫고 바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코스닥이 전고를 뚫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굉장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일단 그래요. 지금 이렇게까지 급상승을 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 또 급상승을 불러왔던 게 좀 캐캐 묵은 2차 전지 주들이 다시 올라서 그렇죠. 사실 2차 전지 주들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죠. 근데 어찌되었건 과매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폭락한다? 그건 다른 얘기지만 상승의 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찌되었건 오늘 오후의 움직임도 그렇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좀 매도에 대한 좀 유혹이 계속 존재하는 그 영역입니다. 자, 주봉 안정적이고요. 자, 3월 23일 FOMC 이벤트가 일어났죠. 이거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금리는 5.0%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말씀드리기 전에 페드랑 FOMC라고 하면 다 물음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냥 뭐 그 경제 상식 차원에서 잠깐 알아두시고 어디 가서 페드랑 FOMC 차이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드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은행이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있어요. 통화정책.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이번에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들어가는 사태죠.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들은 뭐 돈을 뭐 좀 찍어낸다거나 그런 것들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뭐 얘들 대차 대조표를 보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나와 있죠. FOMC입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모이는 거예요. 커미티잖아요. 모여 있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산하단체입니다. 산하단체. 연방준비제도의 산하단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달라요. 비슷한 사람이지만 다릅니다. 한국의 금통입니다. 그러니까 막 금리 결정한다고 막 금통위 개최 이러잖아요. 그게 FOM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OMC는 주체가 아닙니다. 자, 그 통화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1년에 8번의 정기, 비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 사항은 페드를 통해 공개한다. 그러니까 뭐 회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회의체. 페드는 주체고 FOMC는 회의체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3년 3월 FOMC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연준이 말했어요. 은행보다 물가가 중요하다. 금리 인하는 안 한다. 기대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옐런 장관도 말했죠. 갑자기 말을 약간 바꾸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예금 보장은 없다. 그거는 발생한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파월 의장도 얘기했어요. 은행 예금 시스템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아까 봤듯이 좀 금융 시스템 서비스나 그런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인플레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만장일치로 상승시켰고요. 만장일치입니다. 요 유나니머스 디시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장일치를 했다. 9연속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 5%가 되었고 23년 당초 목표치였던 5.0%에서 5.25%에 근접했습니다. 이거로
이걸 통해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들 목표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도표에 따른 기준금리 전망치가 이제 23년은 5.1%다. 23년 목표랑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래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다음인지 다다음인지는 또 그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당일 상승 전환 후에 하락을 했어요.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나쁘다고 판단했겠죠. 근데 오늘은 또 상승 중이에요. 근데 또 몰라요. 상승 중인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상황이에요. 어찌되건 큰 이벤트가 있었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시장을 봐주고 시장 너 잘못됐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고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S&P가 약 1%, 나스닥이 약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을 외국인이 코스피를 2,100억, 코스닥을 약 1,100억치를 순매수했어요. 뭐 그 뒤에 있었던 움직임은 배제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고 금리 인상은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발언을 무시한 겁니다. 예. 인플레이션도 곧 잡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점점 둔화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파월 의장도 인정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발언했었죠.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이제 0.25%포인트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올려도 베이비 스텝 한 번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고 곧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페드 와치 같은 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저는 0.25%포인트 이번에 인상한 건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위기는 위기대로 반영한 거죠. 왜냐면 지금 뭐 은행이 파산했다. 그 다음에 CS 그 파산한다. 뭐 이런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당초 목표대로의 빅스텝을 단행하면 안 되겠죠. 0.5%포인트 올렸으면 안 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맞잖아요. 뭐 은행은 뭐 은행 위기는 자기들이랑 관계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글쎄요.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결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동결을 못했다는 건 결국엔 인플레가 아직도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결국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얘들은 절충 안으로 0.25%포인트를 인상시키고 좀 지켜보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시장에. 우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거스르지 말고 우린 관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곧 정해질 거다. 결국엔 수급이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진 그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걔들이 프로그램을 밀어버리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혼났잖아요. 사람들이. 혼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저항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코스닥 대장주들이 이상현상을 보였죠. 코스닥 막판에 폭락 주범이 누굴까요, 여러분? 요렇게 움직였었죠. 에코프로가 그냥 이건 뭐 시초가도 깨고 그냥 내려갔어요. 이거는 그냥 완전 던졌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긴 했는데 시초가 부근에서 멈췄다가 밑꼬리 달다가 에라이 하고 그냥 그대로 꽂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트랩을 몇 번이나 보이고 이렇게 진행이 됐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떨어졌다가 반등을 크게 못하고 끝났어요. 이 에코프로만큼의 반등을 못하고 끝났습니다. 에코프로는 더군다나 시간에 해서 거의 돌려줬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 다른 종목들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대장주들이 움직임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 차트가 어려운데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에이, 뭐야, 복잡해가 아니고 조금씩 하나씩 보면 정말 쉽습니다. 자, 우선 여기 빨간색 점선을 보세요. 얘는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이 분봉이에요. 1분봉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급락할 시점쯤에 이 밑에 파란색 영역에 있는 애들이 그 2차 전지랑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회색 영역에 있는 애들이 바이오예요. 코스닥 그 시총 상위주들 중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볼게요. 코스닥이 떨어질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코스닥이 떨어질 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여기 에코프로가 여기 하늘색이고요. 에코프로 BM이 주황색입니다. 자, 문제의 이 구간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코스닥도 같이 폭락하죠. 같이 폭락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 시장이랑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거기에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반응했어요. 요거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HLB를 볼게요. 자, 코스닥이 하락해도 얘들은 점점 상승하고 있었어요. 코스닥이 하락하는데도 상승하고 있었다. 거기에 코스닥이 갑자기 급락하는 타이밍,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락할 때 얘들이 어떻게 움직였죠? 얘들은 상승했어요. 기존 상승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끝났습니다. 근데 상승한 것만큼 더 많이 돌려주지 않고 끝났죠.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HLB의 수급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빠진 애들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요렇게 요때 당시를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급의 이동의 증거가 계속 보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지면 반드시 코스닥 대장 섹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대장 섹터가 뭐가 있죠? 바이오랑 반도체가 있죠. 시장을 방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HLB의 매수는 누가 들어갔죠? 이 코스닥 폭락을 극히도 싫어하는 이 주체는 누구일까요? 기관이었습니다. 예, 기관이 방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급변이 발생하면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외국인은 프로그램 그 초록색이 프로그램입니다. 초록색 프로그램을 보면 하락할 때도 굉장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얘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승시키다가 집어 던지는 건 보여줘요. 이건 프로그램으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얘들의 매크로로 던진 겁니다. 던진 다음에 다시 올랐어요. 즉 코스닥 시장 계속 매수했습니다. 애들이 한번 흔들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매수량이 올라간 만큼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올라가지 않았죠. 즉 밑에서 받았거나 또는 다른 걸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기간의 이때 움직임을 보면 이 2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을 방어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 거예요. 즉 기관은 코스닥이 하락할 때 그 수급을 체크한 다음에 대장주를 방어함으로써 그 시장의 하락을 막고 있는 겁니다. 어제 시장이었죠. 어제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1.4%씩 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았나요? 오히려 약이 오르지 않았나요? 왜냐? 대형주만 올랐어요. 시장만 방어했다는 겁니다. FOMC를 기다리면서 시장만 방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현재 외국인 기관이라는 큰 주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은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코스닥을 매수해야지라는 기조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에코프로 BM 등등의 2차 전지주들이 스타 종목이 되고 굉장히 고점권, 과매수권에 있으니까 얘들이 폭락하면 코스닥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방어할 필요가 있어 라고 지금 판단한 게 여기 보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심증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오늘 확증으로 한번 전달드려 볼게요. 그래서 기관이 코스닥을 방어하고 있었다. 최근에 바이오 섹터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저거 바이오로 왜 매수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개인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고 바이오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기관이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연기금 투신을 중심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었다. 뭐 왜인지 몰라요. 근데 방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하락하면 바이오 반도체 섹터를 대응하면 된다라는 오늘 좀 솔루션이 나왔어요. 즉 단타를 칠 때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등등의 전기차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바이오주들이 오르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주부터 시작해서 로봇도 아니에요. 로봇도 아니고 얘 두 섹터입니다.